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아입니다. 재테크의 고수들도 이번 금융위기를 피해가진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증권회사의 조사를 보니까요. 1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재테크 고수 중 90% 이상이 최근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사에 응한 PB들의 40%는 증시 회복기를 내년 하반기 정도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재테크의 암흑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테크 시장의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뉴스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제 현재 재테크 시장인데요. 이럴 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에 시중은행 대표 PB 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PB들은 공포를 싸게 사들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저가 매수 대상은 바로 채권인데요. 물가가 떨어지고 금융당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적기라는 말입니다. 이 분산 투자는 사실상 좀 익숙한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적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채권 투자의 필요성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다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채권 가격은 원래 금리와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채권의 할인율을 의미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싸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그 반대가 됩니다. 즉, 채권 금리가 앞으로 낮아진다면 지금 채권을 사두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 은행채를 비롯한 회사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카드채 등의 1년 만기 채권 금리는 7% 후반에 이르고 있고 은행채 금리도 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채권에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권은 물론 고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CD 금리 그리고 CD 시장과 은행채 수급이 다 무너지면서 은행들이 고금리 예금 특판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정부는 시장 왜곡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높은 금리를 주니까 잘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펀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환매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반토막 난 펀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환매해야 하느냐, 과연 더 들고 있어야 하느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PB들은 현재 펀드 투자를 통해 손실을 본 경우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들고 있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단 해외 펀드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고 기술적인 반등 시점에 일부 분할 환매를 통해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펀드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해서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PB들은 국내 펀드와 글로벌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의 비율을 5대 3대 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펀드에 추가로 돈을 넣는 게 좋다는 PB들도 있었는데요. 워렌 버핏의 말대로 지금처럼 주식값이 쌀 때 주식한 펀드에 추가로 돈을 넣어서 향후 증시가 회복할 때 높은 수익률을 추가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도 이제 97년 IMF 상황에서 이 위기를 싼 값에 사들인 분들이 또 돈을 많이 짭짤하게 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는 PB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지금은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부 PB는 글로벌 신흥경색과 투자 심리 악화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지원 정책이 나오고 경기가 살아나면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또 일부 PB들은 집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이제는 이용으로 조금씩 변하면서 예전처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다른 투자자들이 욕심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투자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이 약세장의 나만의 투자 비법 어떤 것이 과연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인지 다시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경기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테크 시장이죠. 미술 재테크. 오늘은 재밌는 판화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미술재테크의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미술 투자의 틈새 시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판화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현대미술에 관심이 높은 소장가나 주요 미술관들의 중요한 컬렉션에서 빠질 수 없는 품목이 돼버린 판화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미술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는 판화. 판화하면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판화야말로 미술 투자 시장에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오늘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판화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서울국제 판화사진 아트페어에 찾아가 봤는데요. 아트페어에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출시되어 있나요? 요번 아트페어에서는요, 300여 명이 넘는 작가가 한 천여 점의 정도의 작품이 출품되어 있고, 이번에는 11개국의 어떤 64개의 갤러리가 좀 참여해서 지금 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화가 뜨는 이유는 하나,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진 등과 함께 미술 시장에 주류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화 작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요, 이 판화의 가격대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회화 작품이랑 비교했을 때는 10배 가까이 이제 낮은 수준에 있고요. 보통 이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100만 원 미만에서부터 이미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어떤 작가들 분들 같은 경우도 300만 원 이내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팝아트 판화는 소장 가치로서 최고의 컬렉션. 팝아트 판화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팝아트 판화란요. 팝아트가 이제 파퓰러 아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의 한 장르를 말하는데요. 그 예술을 판화로 표현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친숙한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의 작품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미술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장르 중에 하나죠. 판화와 결부됐을 때는 그 인기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팝아트 판화가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팝아트 자체가 대중들이 이제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미술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판화라는 것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소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중들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판화부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팝아트 판화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혹시 눈여겨본 작품이 있다면 갤러리에 직접 나와서 감상도 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기발랄한 아이디어, 틀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팝아트 판화. 앞으로 미술 시장에 주목할 만한 장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앤디 워홀 하면 저도 무척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오늘 판화, 게다가 팝아트 판화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도 기대가 무척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경제신문 조상인 미술 전문 기자 그리고 최은정 아나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시간에 판화 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목판화, 고무판화, 동판화 해가지고 부식시켰던 기억도 아직까지 나는데, 근데 이런 판화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라워요. 예. 네, 최근 들어 판화나 사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판화나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작품이 동시에 생산된다는 이유 때문에 투자 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판화는 보통 원래 있는 작품을 작가가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판화는 독창적인 장르로서 판화 그 자체를 위해 만들어진 판화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미학자 발터 베냐민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책에서 예술작품의 정체성이 달라질 것을 예견했는데요. 단 하나뿐인 작품의 고귀함보다 판화나 사진같이 복제 생산이 가능한 작품들이 미술 고유의 정체성을 바꿔갈 것이라고 이미 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희소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판박이 작품으로서 이류 예술이다. 판화를 이렇게 폄훼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판화의 경우에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판화가 이렇게 높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정말? 예. 네. 일단 현대 사회에서 주거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사진과 판화 둘 다 모던한 작품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집에 잘 어울리고 그리고 거장의 작품이어도 10분의 1 정도의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미술 시장의 저변 확대에 많이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또 소장하는 그런 묘미도 있는 것이겠죠.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판화 아트페어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예. 판화와 사진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세계적 규모의 미술 장터 서울 국제 판화 사진 아트페어인 시파가 지난 10월 18일에서 22일 동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세계 11개국 63개 화령이 참여해서 총 1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 판매했습니다. 미술 장르 다양화를 위한 작가 지원과 중산층을 위한 아트페어를 표방하는 시파는 출품작의 가격대가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관계자분은 사진과 판화는 일반 회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올해 시파 출품작 중 50% 이상이 100만 원 이하의 작품이고요. 또 최고가도 7천만 원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또 출품작 중에는 보니까 70만 원대 하는 작품도 나왔었다 네. 그러니까요. 특별히 그 초보 컬렉터들한테는 쉽게 부담 없이 한번 둘러보고 또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판화의 경우에는요, 다른 뭐 페인팅에 비해서 그 작가에 대한 정보가 좀 적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인데요. 조 기자님, 이번 아트페어에서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인기를 끌었습니까? 네, 세계 11개국 나라가 참여한 만큼 유명한 작가들이 총 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판화는 판화 전문 작가가 있는 반면에 또 유명 작가의 작품이 판화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작가로는 박서보, 이유한 화백, 그리고 외국 작가로는 프랭크 스텔라, 외민진, 그리고 장샤오강, 쿠사마 야요이 등 해외 각국의 작가들이 대거 선보여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협회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뽑힌 이섬이, 이정은 작가의 작품전이 있었고요. 지난해 우수 작가로 뽑힌 인도의 딜립 샤르망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 사는 재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죠. 네. 네, 근데 제가 전시를 보면서 느낀 생각인데요. 판화는 그냥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왠지 일반 회화보다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직접 전시를 감상해 보니까요. 이 판화 또한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장르든 예술작품 하나를 만들기까지 작가의 그 무한한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판화를 회화의 보조적인 장르로 생각해 왔다면 그런 오해는 이제 이 기회에 깨뜨리시고 판화는 판화 자체로서 인정을 받는데요. 그 단지 찍어낸 작품으로서 노력이나 공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찍어내기까지를 위한 그 공정과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초안을 만들고 색상 배치, 화면 구성을 고루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가 드는데요. 판화의 거장인 척클로스의 대표작을 본다면 화가가 조카를 그린 엠마라는 작품에는 113개의 색이 들어갔고 그 113개의 판화판을 만드는데 꼬박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판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고 만만한 장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제작이 되면 이 판화가 뭐 수천 장, 수백 장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뭐 회화나 기타 다른 장르 못지않은 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특별히 팝아트 판화가 또 인기가 많다 그럽니다. 최현정 아나운서가 팝아트 전시회에도 다녀오셨죠? 판화 전시회.
네, 신세계 아트월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팝아트 파나전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저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작품들을 전시해놨을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엘리베이터 옆쪽이나 에스컬레이터 옆쪽에 작품들을 전시해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백화점에 왔다는 느낌보다는 전시회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쇼핑을 하러 나오신 분들도 한격 높은 품격 있는 쇼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짐 다인, 키스 헤링, 톰 웨슬만, 줄리안 오피, 멜라 모스, 도널드 배칠러, 알렉스 카츠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 전시가 11월 말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에리나 아나운서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 또 그 백화점 갤러리가 그렇게 또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모시고 한번 꼭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관람을 하기 전에 먼저 팝아트 판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팝 아트라는 건 파퓰러 아트. 어찌 보면 백화점과 참 잘 어울립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장르를 말하는데요. 팝아트는 그 시작부터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풍자, 그리고 보다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를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가 어려운 미술 지식 없이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팝아트 판화가 또 이만큼 인기가 있는 것은 팝아트 자체의 영향도 크다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팝아트 거장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좀 일단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앤디 워홀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팝아트 하면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앤디 워홀입니다. 캠벨 수프 캔을 쌓아서 마치 슈퍼마켓 같은 이미지를 작품으로 만들었던가 하면 마오쩌둥이나 마릴린 먼로 같은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 아이콘을 작품에 반영했습니다. 자신의 작업장을 공장이라고 불렀었을 만큼 대량 생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작품가가 10년 동안 554% 상승했습니다. 즉 5배 넘게 올랐다는 얘기고요. 네. 지난해 옥션에서만 3억 유로, 즉 한화로는 480억 원치가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최고의 작가였고요. 워홀은 모든 미술 통계와 순위에서 피카소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행복한 눈물로 잘 알려진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만화를 소재로 한 작품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작품을 잘 보시면 이런 미세한 점 무늬가 들어있는데 이 점 문양은 그 싸구려 필름이 스크린에 비쳤을 때 그 망점이라고 하죠. 망점이 네. 보이는 걸 이미지로, 작품 이미지로 다시금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1960년대 리히텐슈타인이 제작한 그런 만화 이미지가 그의 여러 가지 작품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나 리히텐슈타인이 만약에 판화를 제작했을 경우에 가격이 거장의 작품이긴 하지만 저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앤디 워홀의 경우 판화 마가렛 여왕이 이번 신세계 갤러리에도 전시 중이지만 3,700만 원대, 그리고 꽃이라는 작품은 3,400만 원대인데요. 유화 작품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이 유화의 10분의 1 가격에 거장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외에 그 주목받는 작가라든가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작가 있으면 좀 추가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스 헤링부터 말씀드릴게요. 키스 헤링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 크레용으로 그린 듯한 약간은 서툴고 추상화된 인체 이미지는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좌절금지라는 인터넷 용어에 그 덧붙는 아이콘, 네. 그 그림이 키스 헤링의 작품인데요. 그 그래피티라고 하는 낙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10년간 작품가가 5배 이상 올랐고 옥션 거래량도 2007년 한 해만 1,400만 유로였습니다. 작고 작가인데도 거래량은 더욱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 다인도 대표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작품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워낙 탄탄해서 지속적으로 작품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배 정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올라갔지만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나 파리 퐁피두 센터 같은 유명한 미술관 60여 곳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국내 개인전도 열릴 텐데요. 작은 작품은 500만 원 선에서 큰 작품은 1,800만 원 선까지 거래됩니다. 요란하게 치솟는 데미안 허스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년 새 작품이 100배나 가격이 뛰어올랐고요. 연간 거래량도 400배가량 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작가인데요. 진짜 해골에 8,601개의 다이아를 박아서 만든 이른바 해골 작품이 5천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는
918억 원에 팔리면서 생존 작가 중에 가장 큰 몸값을 자랑하는 작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스 헤링, 짐 다인,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판화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무턱대놓고 그냥 덥석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에디션이라는 건데요. 작가가 작품을 얼마나 여러 장 찍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분수로 표시합니다. 총 10분의 1이라고 되면 총 10장 중에서 한 장을 말하는 건데요. 에디션이 적을수록 그리고 적은 수만큼 찍어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번호는 뒤로 갈수록 더 비싸고 작가가 직접 사인을 했는지 직접 찍은 판화인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작가가 사망한 뒤에 유족이나 재단에서 찍은 사후 판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판화 가격에서 또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렴하지만 판화의 가치를 높이려면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어 보라고 조언하고 싶은데요. 네. 꽃이면 꽃, 누드면 누드, 혹은 에디션 1번이면 1번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든다면 그만큼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컬렉션을 만들게 되면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 가격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아주 재미난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또 판화다 보니까요, 어느 게 오리지널인지 이게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그림 사진을 고급 인쇄물로 찍은 다음 옵셋 판화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오리지널 판화가 아닌 만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화는 작가가 생전에 직접 제작해서 직접 프린트하고 친필로 사인을 한 오리지널 판화가 있는가 하면 작가가 돌아가신 뒤에 유족이나 작가재단에서 만든 사후 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를 그대로 복사했다는 개념이 맞겠는데요. 리프로덕션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중 자신이 소장한 판화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따져야 가치를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판화의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오리지널 판화에 비해서요. 보통 오리지널 판화의 10분의 1 가격, 즉 10%의 가격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또 일부 작가들의 경우는 작가들이 개인적인 소장용으로 만드는 AP, 아티스트 프린트라는 게 있는데 전체 에디션의 10%, 15% 정도만 만드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화가 너무 작품이 많을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에디션 관리가 잘 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작가가 직접 친필로 사인을 한 오리지널 판화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가격대로 미술 투자 시장에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판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술 경매, 관심은 있지만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번엔 미술 경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한국미술경영연구소의 김윤섭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초보 컬렉터들한테 아직까지는 경매라는 것이 좀 낯선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미술품 경매 시장의 특징이랄까요? 미술품 경매 시장은 이런 곳이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미술품 경매 시장이란 뭐 특별할 건 없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미술품 경매 시장이란 한정된 공간과 특정한 시기에 원하는 미술품을 자율 경쟁으로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정되고 특정한 자율 경쟁이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같은 작품이라도 경매가 언제 개최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율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칫 경쟁이 과열될 경우에는 처음 예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형성된 가격이 일반 시중 가격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술품 경매 시장에는 그 쇼적인 요소도 좀 있고 자기가 입찰을 하다 보면은 승부근성도 좀 발휘가 돼서 아무래도 가격에 좀 거품이 낀다 할까요? 그럴 여지가 좀 많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낙찰가하고 시장가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미술 경매가 시작된 건 또 언제부터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미술품 경매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그 이후 국내 미술품 경매는 1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2006년
혹은 2007년에 이 양 두 해를 제외한다면 거래 실적은 거의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들어서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면서 2007년 하반기에는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낙찰 총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7년은 1926억 원을 기록해서 2006년에 590억 원에 비해 무려 3.3배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6%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이었죠. 아마도 이 같은 수치는 2006년도까지만 해도 서너 개의 주요 경매사에 의존했다면 반면 2007년도 들어서는 10여 개로 급속히 늘어난 것도 한몫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더라도 2008년도에 국내 경매 시장은 작년보다는 다소 못 미치겠지만 서울 옥션의 홍콩 시장 진출처럼 자구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2006년도 이전 수준으로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아요. 지난 2월에는 또 오픈 옥션이 문을 열었었는데 이 오픈 옥션을 비롯해서 여러 신설 미술품 경매사가 문을 많이 열었죠. 그만큼 지금 공급이 달릴 정도로 수요가 충분하게 형성돼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도 나도 참여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 시장,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다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좀 일러주세요. 네, 먼저 작품을 판매하려는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판매하려는 작품의 이미지나 정보를 본인이나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원하는 경매사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사의 담당 직원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통보하게 되는데요. 만약 판매하기로 결정될 경우에는 작품의 시장 가격이나 이전의 경매 기록을 토대로 해서 추정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작품 구매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회비나 보증금을 내야 참여가 가능한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매 참여 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응찰하는 방식입니다. 경매 당일에 경매장을 방문해서 절차에 따라서 응찰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개인 번호표인 패드를 교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드를 이용해서 구매 의사를 밝히게 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참여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군요. 네, 그렇죠. 근데 꼭 반드시 현장에 가야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뭐 IPTV를 통해서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매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전화나 서면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서면 응찰의 경우 경매 하루 전까지 응찰 상한가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A 작품의 호가가 1,000만 원에서 멈출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가장 근접한 상한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되게 됩니다. 전화 응찰 역시 경매 하루 전까지 응찰할 작품을 적어낸 후에 경매 당일 직원이 전화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는 것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낙찰받게 된다면 보통 기본 10%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품을 인수하면 됩니다. 물론 판매를 의뢰한 사람 역시 비슷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도 전화나 서면상으로 충분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별히 그렇습니다. 초보 컬렉터 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낙찰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경매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에 낙찰이 된 작품은 무엇이고 또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국내 미술품 경매에서 가장 높은 낙찰 가격은 작년이었죠. 2007년 5월 서울 옥션 경매에서 판매된 박수근 화백의 유화작품 팔레터가 기록한 4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로 72cm에 세로 37cm로 1950년대 후반에 제작된 이 작품은 강가에서 나란히 빨래를 하고 있는 6명의 여인을 캠퍼스 화면에 담아놓은 작품인데요. 참고로 작품을 내놓은 사람은 80대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0, 60년대에 군수품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박수근 화백을 알게 됐고 그의 든든한 후원자까지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박수근의 일반적인 작품의 매력은 1950년대 중후반에 전형적인 한국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서양 미술사조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독창적인 조형어법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또 들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바로 당시의 시대상을 친근한 소재로 표현하면서도 화강한 표면처럼 아주 독특한 마테리얼을 구사하고 있어서 보면 볼수록 정감 어린 향수를 자극한다는 점이 큰 인기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최고의 작품값을 만들어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화가 박수근 외에도요,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 또 인기 있는 작가는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 5인방을 꼽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수근 화백을 우선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한기, 이유환, 청경자, 김종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슈퍼 블루칩 작가로 불리는 박수근의 경우 낙찰 총액은 2007년 기준 296억 7,455만 원으로 1위에 올라 있고요. 김한기의 경우 245억 3,190만 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인 이유환에 이어서 김종학, 청경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장욱진, 도상봉, 백남준, 사석원 등이 주목할 만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참고로 생존작가로서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유환 화백의 경우 70년대 라인 시리즈를 시작으로 바람 시리즈, 최근에 조응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시즌별 작품이 골고루 선호받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추상화가 이유환 화백의 경우에는 현재 또 미국에서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까 좀 침체된 우리 미술 시장에 이름값을 톡톡히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그 초보 컬렉터들을 위한 미술품 자체 체크사항도 좀 짚어볼게요. 네, 경매가 열리기 직전엔 예외 없이 며칠간 출품작을 미리 선보여 놓은 사전 프리뷰 전시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프리뷰 전시는 최근에 미술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시를 관람할 때는 주변에 나와 있는 경매사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한 요령이겠습니다. 만약 프리뷰 전시장에서 원하는 작품을 발견했을 경우엔 우선 작품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작품의 흠집이나 수리한 흔적은 없는지, 혹은 작품의 크기나 색감, 재질, 보관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프리뷰 전시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본인이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명심할 것은 모든 경매사들은 작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한다는 약관 내용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보존 상태는 결국 응찰자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1차 책임 또한 응찰자에게 있음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신이 구입하고 싶은 작품에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현장에서의 충동 구매를 미리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현대미술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에만 의존한다면 본의 아니게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그 자기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고 경매에 나섰다가 낙찰 받아놓고도 집에 와서 후회하는 그런 네, 일은 그렇죠. 네.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작품 사는 요령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좀 이 비싸게 작품을 잘 파는 요령이 있는지 요것도 좀 짚어볼게요. 네, 경매에 작품을 내놓을 때에도 몇 가지 요령이 있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경매에 출품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기를 잘 살펴야 원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작품을 되팔아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적어도 2, 3년 혹은 5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품의 가치는 바로 작가의 대외적인 활동 역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례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 작가가 활동 역량을 키워서 성장해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적정 시기 동안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의 작가가 최근 미술시장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든가 혹은 주목할 만한 대형 전시에 초대됐다든가 아니면 큰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정도의 요건이라면 경매에 참여할 적정 시기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작가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미술 경매에 대한 거리감 한 발짝 좁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한국미술경영연구소의 김윤섭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헬로 머니코치. 오늘은 어떤 사연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결혼 2년 차의 신혼부부. 아내의 뱃속엔 사랑의 결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 집으로 이사도 했다.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정말 이 큰 집의 주인이란 말이야? 아니, 우리 자기가 주인이지. 이 집 자기 명의로 했잖아.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대출금 갚아주는 당신의 종이야. 나 너무 행복해.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대출금 갚는 것도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여보, 우리 열심히 살자. 응, 그래? 하지만 3년 후 행복했던 부부의 상황은 180도 달라지고 말았는데 경기 불황으로 남편의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큰 문제다. 윤우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 잘 다녀오세요. 어이구, 그래 우리 아들. 아빠 출근하면 엄마랑 재밌게 놀아. 근데 여보, 이번 달엔 얼마나 갖다 줄 수 있는 거야? 은행 이자 내야 되잖아. 며칠 있으면 아파트 관리도 내야 하고. 여기저기 막을 데가 한둘이 아니야. 아유, 알아. 근데 요즘 회사 사정이 영 시원찮아서 그냥 이번 달엔 카드로 좀 생활하면 안 될까? 다음 달에 갚자. 우리가 밀린 카드빚이 얼만데 또 카드를 써. 현재 아내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출산을 위해 앞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냥 집이라도 확 팔아버려갖고 빚 갚아버릴까? 집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뉴타운 대형 집값 오른다더니 하나도 안 오르고 카드빚은 쌓이고. 우리 진짜 어떡해? 아휴, 좀만 더 기다려보자. 경기 풀리면 내 사업도 좋아지겠지. 3년 동안 집값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다달이 은행 이자만 물고 있는 부부. 일정치 않은 남편의 수입 때문에 생활은 더욱 어려운데 과연 이 부부에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네, 행복했던 신혼부부가 집 산 지 3년 만에 큰 공경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요즘 부동산 값이 추락하면서 비슷한 형편의 가족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꼬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금융 컨설턴트 조경만 대표님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네, 그럴수록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제일 먼저 이 부부의 재산 부채 현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가정은 뭐 부동산 적금 펀드 이렇게 자산이 구조가 많고 복잡하고 부채가 굉장히 간단한 편인데 이 가정은 좀 반대로 자산은 굉장히 단순한 편이고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2억 5천만 원 하고요. 사업용 차량 1,300만 원, 청약예금 600만 원, 모두 합쳐서 세 가지가 한 2억 6,9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의 경우는 아파트 담보대출 1억 4,780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 780만 원, 카드대출 300만 원, 약관대출 240만 원. 이렇게 해서 모두 빚을 합해서 제하고 나면 순자산을 계산하면 1억 800만 원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한 60%에 이르고요. 자산 중에서 주거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3%에 이르는 상당히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0%, 그나마 자산 중에서도 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기형적인 가계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에 따라 나가는 이자 부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드빚까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계의 수입 지출 흐름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예, 부채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액수가 좀 많은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네. 먼저 부채와 그 원금 상환과 이자 지출을 좀 살펴보면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이 10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원리금으로 38만 원, 카드론 원리금이 15만 5천 원씩 매월 나가기 때문에 빚을 갚는 데에는 매월 153만 5천 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생활비하고 교육비, 관리비, 통신비 이런 일상적인 지출이 기본적으로 153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쪽을 좀 살펴보면 또 상황이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 관계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됐다가 400만 원 됐다가 진짜 들쑥날쑥하고 있죠. 네. 평균 수입을 한 250만 원으로 했을 때 지출이 총 306만 5천 원이니까 결국 매월 마이너스가 56만 5천 원씩 빚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듣다 보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가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 매달 15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나가는 이자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자 부담 없애기 위해서는 좀 단호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3년 전에 이 가족이 집을 분양받고는 굉장히 행복하고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제시해드릴 수 있는 해결책이 집을 포기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집을 처분해서 부채를 갚아라. 예. 근데요,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생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집을 지켜왔던 가정이잖아요. 예. 마지막까지 집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가족들이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문제가 더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집을 마련할 때는 한 70% 정도는 자기 자금, 나머지를 대출로 활용하는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40%가 자기 자금, 또 60%가 대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월평균 가계소득 250만 원도 사실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단추가 잘못 껴져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담보대출 금리를 7%로 예상했을 경우에 이 가정처럼 1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 20년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매월 116만 원 정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소득 상황으로는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 가족처럼 소득과 여유자금이 맞지 않는 경우에 주택이란 자산이 아니라 재테크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이 집을 지키려고 계속 마음을 먹는다면 앞으로 있을 두 자녀 교육과 은퇴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재테크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집을 팔았다고 하자고요. 자, 집을 팔았을 경우에 당장 들어가 살 집도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부동산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하루빨리 주택을 처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부채를 다 정리하고 나면 한 7, 8전 정도 여유자금이 남기 때문에 무주택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융자를 조금 저리에 자금을 받는다면 원하는 정도의 다세대나 다가구 저축 정도의 전세를 구하시면 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자로 매달 150만 원 이상씩 나갔던 그 비용만 줄어도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의 꿈 여기서 접을 수는 없겠죠. 보니까요. 때마침 그 600만 원 정도의 청약예금 통장이 보이는데요. 이걸 좀 잘 활용하면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약 부금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는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이 5년이고요. 또 부양가족이 3인, 청약 부금이나 예금 가입 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한 44점 정도의 그 청약 가점제에 의한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 정도는 돼야지 청약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족의 경우는 이제 집을 팔면 무주택 기간이 지금부터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기간도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청약예금 유지 기간이 좀 된다 하더라도 한 40점 정도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청약 부금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늦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오히려 청약 예금이나 부금보다는 청약 저축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약 저축 제도는 그 청약 가점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입하고 2년만 지나면 일단 추첨을 통해서 또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주택 이하의 작은 규모를 원한다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돈도 실제로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청약 예금을 지금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청약 저축을 해서 추첨을 노려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새 집을 장만하기 위한 목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빨리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주택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목표로 좀 준비를 하신다면 아까 이제
부채를 다 상환하면 이자 비용이 많이 남으니까요. 네. 한 75만 원 정도의 적립식 펀드를 가입할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네. 사실 요즘 펀드가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멈칫하기는 하지만 향후 5년 이후에 또 찾을 금액이라면 지금이 오히려 적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희망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실 때는 국내 펀드, 해외 펀드 이런 것들을 좀 분산 투자를 잘 하셔서 하신다면 의외로 기대한 만큼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요. 뭐 앞서 우리 김영필 기자님께서도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하는 건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재무 분석을 통한 이 가계 그 지출 계획 어떻게 최종적으로 짜내셨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뭐 집을 팔아서 빚을 모두 갚는다면 가족에게 돈을 모를 수 있는 희망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출과 원금 이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액수 거기에 기존의 소비를 조금 조절하신다면 한 달에 한 115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으로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 은퇴 준비, 보장성 보험 이 모든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준비로 5년 이상을 목표로 매월 75만 원씩 적립식 펀드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녀 교육비와 은퇴 준비를 위한 시작으로 20만 원 정도를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시작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액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도 좋은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가족을 묶어가지고 실손보상보험으로 통합보험이라는 상품을 활용하신다면 한 15만 원 정도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를 팔았더니 그동안 엄두를 못 냈던 뭐 자녀 교육비, 노후 자금, 또 보장성 보험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가족처럼 경제적으로 복잡하신 분들 또는 여윳돈을 좀 효과적으로 굴리고 싶다 하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 올려주시면요. 무료로 재무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만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펀드통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손실이 많아지면서 펀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편두통이 아니라 펀드통, 뾰족한 요약은 없지만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하고 즐겁게 대화를 한다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가 펀드통을 앓는 분들한테 비타민 역할을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